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신발 밑창에 묻은 흙을 매일 확인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며느리가 아직 방에서 나오기도 전에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운동화를 들어 올렸다. 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흙이 거의 없으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느냐고 물었다. 어느 쪽이든 대답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 공기가 눅눅하고 마당 감나무 잎이 축 처져 있던 아침이었다. 이른을 앞둔 한복내는 며느리 서은주의 흰 운동화를 손에 들고 한참이나 밑창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하게도 흙은 없는데 작은 모래알이 밝혀 있었다. 시장 쪽 골목에서나 묻을 법한 고운 모래였다. 복내는 손톱으로 그것을 긁어내며 입술을 비틀었다. 배부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밖을 싸돌아다녀. 그 말은 혼잣말처럼 낮았지만 부엌에서 미역을 씻고 있던 은주에게는 분명히 들렸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임신 8달째였다. 배는 많이 불렀지만 몸은 이상하게 가벼운 날과 돌덩이처럼 무거운 날이 번갈아 찾아왔다. 그녀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미역 줄기 사이로 흘러내리는 검은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남편 준호가 죽은 지 넉 달. 그 집안에서 은주의 존재는 며느리이면서도 손님보다 못했고, 아이는 복내에게 마지막 핏줄이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증거처럼 여겨졌다. 복내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은주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이 닫히면 그 손길은 사라졌고, 대신 약봉지와 한숨과 의심이 은주의 주변을 맴돌았다. 어제 산부인과 간다더니 누구 만났니? 복내가 운동화를 제자리에 놓으며 물었다. 은주는 미역을 물에서 건져 체에 받쳤다. 병원만 다녀왔어요. 병원만 다녀온 사람이 왜 시장 쪽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 은주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복내는 그 짧은 멈춤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 동네에서 내 눈 피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은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그냥 약국에 들렀어요. 무슨 약국? 철분제요. 복내는 피식 웃었다. 그런 건 병원에서 주잖아.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판결이 들어 있었다. 은주는 변명하지 않았다. 요즘 그녀는 변명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편이 덜 다친다는 것을 배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복내는 이렇게까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장남 준호가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자 복내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우리 아들은 사람이 너무 순해서 여자를 못 만난다고 말했다. 그러다 준호가 은주를 데려온 날 복내는 말없이 은주의 손등을 오래 만졌다. 손이 거칠다는 이유였다.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그때 은주는 그 말을 따뜻함으로 들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복내에게 고생한 손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출신을 가늠하는 자였다. 은주는 지방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살 이후로 작은 분식집과 요양원 조리실을 전전하며 살았다. 준호는 그 요양원에 납품 서류를 들고 왔다가 은주를 만났다. 말수가 적고 웃을 때마다 눈가가 먼저 접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은주가 국 냄비 앞에서 손목을 주무르는 걸 보고 다음 날 손목 보호대를 사다 주었다. 은주는 그런 친절을 의심하는 데 익숙했지만 준호의 친절은 이상하게 조용해서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복례는 처음엔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았다. 부모 없는 애가 오히려 시댁 귀한 줄 안다는 말이 친척들 앞에서 나왔을 때 은주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국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집 안에서 자주 웃었다. 웃으면 덜 들킨다고 믿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자기가 이 집에서 끝내 바깥 사람이라는 것도. 준호만은 그런 은주의 웃음을 좋아하지 않았다. 웃고 싶을 때만 웃어도 돼.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준호는 죽었다. 새벽 배송을 나갔다가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졌고 병원에서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 복례는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다. 다만 상복 소매 안쪽을 손톱으로 계속 뜯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무서웠다. 너무 조용한 슬픔은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호의 사무제가 지나고 나서부터 복례는 은주의 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죽은 아들의 씨앗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굴었다. 음식에 소금을 덜 넣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외출도 막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보호는 감시가 되었다. 은주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오면 복례는 가장 먼저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코가 우리 준호 닮았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우리 준호애가 맞겠지. 은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준호의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울었다. 시계는 사고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물건들 중 유일하게 멀쩡했다.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은주는 매일 그것을 닦았다. 복례는 그 습관도 싫어했다. 죽은 사람 물건 붙잡고 있으면 산 사람 앞길 막는다. 하지만 은주는 시계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시계는 남편의 유품이기 전에 자신이 이 집에서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준호가 정말 있었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 그날 아침 복례가 운동화 밑창을 확인한 뒤 집 안 공기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은주는 미역국을 끓이려 했지만 복례가 냄비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비린내가 난다. 다시 끓일게요. 아니, 됐다. 네가 끓인 건 요즘 영 찜찜해. 복례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누런 액체가 든 병이었다. 은주는 그 병을 본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지난주부터 복례가 아침마다 자신에게 먹이려던 것이었다. 몸에 좋은 사냐초 달인물이라며 임산부에게 기운을 보태준다고 했다. 하지만 냄새가 이상했다. 쓴맛 뒤에 혀끝을 마비시키는 떫은 맛이 남았다. 은주는 2번 마시고 나서 밤새 배가 단단하게 뭉쳤고 다음날 병원에서 의사는 조상기가 보이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은주가 그 물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의사는 표정을 굳혔다. 정확히 뭘 드셨는지 모르면 당분간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은주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마시는 척하다가 화분에 버렸다. 복례는 그것도 알아챈 듯했다. 오늘은 내 앞에서 마셔. 복례가 작은 사계잔에 그 액체를 따랐다. 어머니 병원에서 한약이나 달인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이 뭘 알아.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애 낳았어. 저는 안 마실게요. 그 말이 부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복례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주 잠깐. 죽은 아들을 닮은 온순한 눈이 아니라 평생 손에 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다. 네가 뭔데 안 마셔. 은주는 배를 감싸 쥐었다. 아이가 안에서 작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은주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아니면 더 큰 두려움을 주었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도 해요. 복례는 웃지 않았다. 그 말 참 이상하게 들린다. 마치 우리 준호애가 아닌 것처럼 은주는 숨을 삼켰다. 그때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2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기사가 문틈으로 작은 상자를 밀어 넣었다. 복례가 먼저 나가 상자를 집어들었다. 받는 사람은 서은주였다. 발신인은 병원도 약국도 아니었다. 낯선 이름 3글자 강민재.
복례는 상자 위에 이름을 보자마자 인매를 굳혔다. 이 남자는 또 누구야? 은주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재거주세요. 누구냐고 물었어.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복례는 상자를 품에 안고 한 발 물러섰다. 임신한 과부한테 남자가 택배를 보내 은주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례가 알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례는 이미 포장 테이프를 뜯고 있었다. 은주가 다급히 다가갔지만 복례가 팔꿈치로 밀쳐냈다. 배가 식탁 모서리에 살짝 부딪혔다. 은주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복례도 놀란 얼굴로 은주의 배를 보았다. 그러나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상자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가 굴러나왔다. 복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 씨 사고, 당일 통화, 기록 사본. 은주는 눈을 감았다. 숨겨야 했던 것이 너무 일찍 드러났다. 복례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야? 은주는 배를 붙잡은 채 벽에 기대섰다. 아이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낯설었다. 그날 새벽 준호 씨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복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름, 그 새벽, 그 통화. 집안에서 누구도 꺼내지 않던 단어들이 한꺼번에 식탁 위로 올라왔다. 복례는 봉투를 구겨쥐었고 은주는 남편의 멈춘 손목시계를 손바닥 안에서 꼭 눌렀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복례는 더 이상 은주의 배를 보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오래 묻어두었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준호의 사고 이야기는 그 집에서 금기처럼 남아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제사가 지나간 뒤에도 누구도 그날 새벽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보험사는 빗길 사고로 정리했다. 동네의 사람들도 처음 몇 달만 안타까워했을 뿐 시간이 지나자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은주는 단 한 번도 그 결론을 믿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처음 의심을 품은 것은 사고가 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준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휴대전화 백업 파일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삭제되지 않은 통화 내역 일부가 남아 있었다. 사고 당일 새벽 4시 12분, 준호는 출발 직전 누군가와 10분 넘게 통화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번호는 이후 통신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지워진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은주는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꾸만 그 기록이 떠올랐다. 특히 사고 현장 사진을 다시 볼 때마다 더 그랬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희미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상했다. 준호는 운전을 매우 조심하는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운전했고 운전 중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새벽에 긴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밟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은주는 우연히 요양원 시절 함께 일했던 선배를 만나게 되었다. 그 선배는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강민재.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선배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사람 준호 씨 사고 전에 연락한 적 있대. 은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런데 준호 씨가 누군가 때문에 많이 고민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
그것이 전부였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강민재라는 이름은 은주의 머릿속에 밝혀버렸다. 그녀는 어렵게 연락처를 찾았고 몇 주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강민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은주가 준호의 이름을 말하자 긴 침묵 끝에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사고가 아니라 그 전날을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은주의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지금 식탁 위에 놓인 녹음기와 봉투는 바로 그 강민재가 보낸 것이었다. 복례는 구겨진 봉투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명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다시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은주는 처음으로 그런 복례를 보았다. 지금까지 복례는 늘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피해자이며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믿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칼날이 날아온 것처럼. 열어보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뭘 숨기고 있는지 저도 알고 싶으니까. 복례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봉투를 찢어버렸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다. 은주는 순간 몸을 앞으로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다. 몇 장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복례는 그것들까지 발로 밀어버렸다. 미친 짓 하지 마. 왜요? 죽은 사람을 편히 보내야지. 그 말을 어머니가 하세요. 그 순간 복례의 얼굴이 굳었다. 은주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해져 있었다. 어쩌면 뱃속 아이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삼켰을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목구멍에 머물지 않았다. 준호 씨는 이미 죽었어요. 복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런데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살아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 못하겠어요. 복례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세게 닫혔다. 남겨진 은주는 천천히 바닥에 앉아 찢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다. 다행히 대부분은 읽을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통화 내역이었다. 사고 당일 새벽 4시 12분. 발신자 한복래. 통화 시간 12분 36초. 은주는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았다. 발신자 한복래. 그 이름이 종이 위에 적혀 있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의심했던 일이 확인된 사람처럼 머릿속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장에 있었다. 통화 직후 준호가 보낸 문자. 수신자 강민재.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무엇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 했던 걸까? 강민재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준호는 무엇을 알게 되었던 걸까?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복례 역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은주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 그런데 복례의 방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복례는 분명 자고 있지 않았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였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도 이미 죽었고 끝난 일이잖아. 은주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 복례가 말했다. 그 아이만 태어나지 않으면 다 끝나는 일이었어.
순간 은주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아이만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뱃속 아이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준호를 말하는 것일까? 은주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문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복례가 다시 말했다. 나는 그 애를 미워한 적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다만 그 애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 은주의 손에서 준호의 낡은 시계가 미끄러질 뻔했다. 모든 게 드러난다. 도대체 무엇이, 왜 아이가 태어나면 드러나는가? 그 아이는 정말 단순히 준호의 유복자인 것 뿐일까? 아니면 복례가 평생 숨겨온 어떤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날 새벽은 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싸움이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복례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부모 없는 며느리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라서,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라서.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어쩌면 복례는 처음부터 자신보다 뱃속 아이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자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진 복례에 떨리는 목소리. 안 돼. 마치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제발 그 아이만은. 은주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배가 갑자기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심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다. 손에 쥔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속이 깨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방 안의 복례도 그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복례는 은주의 얼굴보다 먼저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은주는 처음으로 보았다. 그 눈빛 속에 있는 공포를. 미움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공포를. 마치 지금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정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말인 것처럼. 복례가 문을 열고 나온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주는 식은땀으로 젖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복례는 마치 수십 년 동안 피해 다니던 유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러나 먼저 움직인 사람은 복례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은주에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 섞인 목소리부터 나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병원 가야 해. 그 한마디에 이상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배를 감싸준 채 복례를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정체 모를 약을 먹이려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이 아이를 잃을까 봐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구급차가 왔고 은주는 새벽 어둠 속에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조사는 아니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자궁 수축이 원인이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복례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 아이만 태어나지 않으면 다 끝나는 일이었어. 그리고 더 무서운 말, 그 애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 다음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다. 복례가 아니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은주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민재였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사람. 그는 생각보다 초라한 인상이었다.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오래된 죄책감이 얼굴 전체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은주가 아니라 준호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은주는 조용히 물었다.
준호 씨가 뭘 알았던 거죠? 강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뒤편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사람은 가끔 거짓말보다 침묵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재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준호 씨는 사고 일주일 전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간 병실 안공기가 무거워졌다. 어떤 사실이요?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복례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은주는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그 아이는 분명 준호가 아니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강민재는 눈을 감았다. 복례 씨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은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준호는 외아들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친척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있었다고 29년 전 일이었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복례 씨는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빚을 남기고 도망갔고 어린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크게 아팠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치료를 받지 못했고 죽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민재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 후 복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돈이라고 믿게 됐죠. 그리고 몇 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준호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복례 씨는 과거를 전부 지웠습니다. 죽은 첫째 아들 이야기도, 자신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도, 무엇 때문에 아이를 잃었는지도. 은주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그게 준호 씨 사고랑 무슨 관계가 있죠? 강민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무거운 진실의 문을 열었다. 준호 씨는 첫째 아이가 병으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살아 있었다고요. 예. 강민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례 씨는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다. 강민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고 전날, 준호와 복례의 갈등, 새벽 통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는 문자.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드러난다는 말은요? 강민재는 마침내 은주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는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첫째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죠. 은주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실이요? 강민재는 천천히 말했다. 준호 씨와 복례 씨 사이에 유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초 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마.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 씨는 자신이 복례 씨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병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이제야 은주는 복례의 공포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첫째 아들을 버린 과거, 죽었다고 거짓말한 세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조차 친자가 아닐 가능성. 만약 은주의 아이가 태어나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복례가 평생 숨겨온 모든 거짓말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은주는 이상하게도 다른 의문이 생겼다. 복례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한 이유가 정말 그것뿐일까? 준호는 왜 죽었을까?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날 새벽 통화 이후 정말 무언가가 벌어진 것일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복례였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재를 보자마자 그대로 멈춰섰다. 용가용보.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례는 천천히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 네가 알고 있는 건 아직 절반도 아니다. 은주는 차갑게 물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복례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배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미움도 경멸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두려움과 후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는 내 아들이 맞다. 은주는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방금까지 들은 이야기와 정반대였다. 하지만 복례는 곧 이어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문제는 준호가 아니라 네 아이의 아버지다.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복례의 입에서 나온 다음 이름은 그녀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복례의 입에서 강민재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니었고 강민재와 단둘이 만난 횟수조차 손에 꼽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준호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삶에는 다른 남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런데 복례는 마치 오래전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준호가 죽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했어. 내 배가 커질수록 더 무서워졌어. 만약 저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모르는 진실을 가져오면 어떡하나. 만약 내가 숨긴 것들이 전부 드러나면 어떡하나. 강민재는 그 말을 듣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두려움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까?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되었다. 복례가 평생 감추고 살았던 진실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고 더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첫째 아들을 버렸다. 아이를 살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수십 년 동안 그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조차 그것을 진실처럼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준호는 우연히 첫째 형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사고 전 몇 달 동안 형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는 복례를 비난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죽기 전에 형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사고 전날 밤 준호는 강민재에게 말했다고 했다. 어머니가 평생 도망친 일이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제가 대신 욕먹더라도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대화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며칠 뒤 강민재는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다. 그것은 사고 당시 조사 기록과 차량 정비 기록이었다. 결국 밝혀진 사실은 예상과 달랐다. 준호의 죽음은 누군가가 계획한 살인이 아니었다. 복례가 직접 해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새벽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형 이야기를 그만두라고 울면서 부탁했을 뿐이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졸음과 빗길이었다. 그러나 은주는
그 결론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법적으로는 사고였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법률 문장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만약 복례가 수십 년 동안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준호가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가 더 일찍 진실을 말했다면, 어쩌면 그날 새벽에 운전도 없었을지 몰랐다. 결국 준호를 죽게 만든 것은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침묵과 두려움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복례는 더 이상 은주에게 사냐초물을 권하지 않았다. 감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가끔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은주가 보게 되는 날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복례의 방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방 안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첫째 아들의 사진이었다. 복례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닫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외면했던 아이를 이제 와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례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보다 열흘 빠른 새벽은 주는 진통을 느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복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구급차 안에서 내내 은주의 손만 붙잡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 몇 시간 안에 심판받는 것 같았다. 분만실 불이 켜지고 시간이 흘렀다. 복도 의자에 앉은 복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쥔 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죽은 첫째 아들에게인지, 준호에게인지, 은주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몇 시간 뒤 분만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복례는 벌떡 일어섰다.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례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하지만 진짜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복례의 품에 안겨주었다. 할머니시죠. 복례는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 때문이었다. 아이는 준호를 닮았다. 그런데 동시에 오래전 사진 속 첫째 아들도 닮아 있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아주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붙잡았다. 그 순간 복례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난 뒤에 잃게 될 것들이었다. 체면, 과거, 거짓 평화, 스스로를 지켜주던 변명들. 그래서 사람들을 밀어냈고 며느리를 의심했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정작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은주가 병실로 옮겨진 뒤 복례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주는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아나마 그녀의 목소리는 쉰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싶다. 은주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준호의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멈춰있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주는 천천히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웠다. 거짓 화해보다 훨씬 진실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복례는 병원 창가에 혼자 서 있었다. 품 안에는 손자 사진이 있었고 손에는 첫째 아들의 낡은 사진이 있었다. 한 장은 잃어버린 시간, 다른 한 장은 아직 남아있는 시간 같았다. 그녀는 두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내어 말했다. 엄마가 너무 늦었다.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그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데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가 필요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병실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고 복례는 그 빛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